여러분, 만약 라디오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값이라면 그래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북한 탄광 노동자였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손에 넣은 고장난 라디오 한 대, 그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세상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들키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라디오가 제게 말해줬거든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라디오 하나로 목숨을 걸고 죽음의 강을 건너 마침내 자유를 찾아낸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캄캄한 땅속으로 내려가 석탄을 캐내는 일,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동료 민철이가 낙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민철이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운명이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하루하루. 그러던 어느 토요일,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한 노인의 좌판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라디오였죠. 노인은 고장났어. 그냥 가져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라디오를 품에 안았어요. 집 뒤편 작은 창고에서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잡음만 가득했어요. 역시 고장났구나 싶어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 우리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금지된 거였으니까요. 남조선 방송을 듣는 건 반역행위였습니다. 들키면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우리가 당 간부 앞에서 억지로 짓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 말입니다. 오늘 명동거리는 쇼핑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쇼핑? 쇼핑이 뭐지? 우리는 배급소에서 받는 게 전부인데. 새로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하철? 땅 밑으로 다니는 차라니. 탄광처럼 캄캄한 곳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75%를 넘어섰습니다. 선거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이 정한 대로 살 뿐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4시간 동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다니. 그 다음날 밤에도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탄광에서 죽어간 민철이, 굶주림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진 아이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라진 이웃들. 이게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라디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자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 같은 평범한 탄광 노동자가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은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웃음소리, 자유로운 대화,
희망이 담긴 뉴스들. 민철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우리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나? 이제야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었어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니 위험하기 때문에 더 짜릿하고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소나기에서 굶주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방송에서 매일 들어온 말이었죠. 저는 그걸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의심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라디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 백화점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르느라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백화점. 여러 층에 걸쳐 온갖 물건을 파는 거대한 가게라고 했어요. 음식, 옷, 전자제품, 책.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배급소에서 얼마 안 되는 쌀과 옥수수를 받습니다. 그것조차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기워 입고 고기는 명절에나 보면 다행이에요. 올해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GDP가 뭔지 몰랐지만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니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니, 환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돈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요. 저는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 담배 한 보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야 겨우 끼니를 이어가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암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병원. 제대로 된 병원 말입니다.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 우리는 아파도 그냥 참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약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의사 얼굴도 보기 어렵죠. 민철이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의료 장비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특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김 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남한은 지옥이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탈북해서 보니 지옥은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울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많아서요. 쌀, 고기, 과일, 채소. 아무도 굶주리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저는 라디오를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빛은 남한에서도 똑같이 보일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밤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위험하니까요. 그 다음 날도 라디오는 계속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정말 쌀밥을 매일 먹나요? 네, 먹습니다. 고기도 자주 먹나요? 네, 먹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가정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 바로 휴전선 너머에 있다니. 그렇다면 남한에는 문제가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빈부격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당에서 정해졌죠.
그런데 라디오 너머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살고 싶은 곳에 살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묶어두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겠지만 속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당 간부가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죠.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위험했습니다. 표정 하나 잘못 지어도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창고에서 라디오를 켜는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탈북자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들킬까봐 두려운 거요. 라디오 듣다 걸리면 온 가족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꼭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삐걱.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이부원인가? 이웃이 신고한 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영희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남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고 저는 재빨리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희의 숨소리,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야, 이게 남조선 방송이에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영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미쳤어요? 들키면 우리 다 죽어요.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다고요. 알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2달 동안 제가 느낀 모든 것을. 영희야, 우리 속았어. 뭐라고요? 남조선은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걸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만해요. 그건 제국주의 선전이에요. 우리를 현혹하려는.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직접 들어봐. 직접 들어보면 알 거야. 누가 거짓말하는지. 영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어떡하려고 이래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민철이처럼 죽을 순 없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모품처럼 죽을 순 없단 말이야.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한 번만 들어봐줘. 그리고 나서 판단해.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영희는 거부하려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라디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2년 전 탈북했습니다. 북에 있을 때는 매일 굶었어요. 아이들 먹일 게 없어서 풀뿌리를 삶았죠. 남편은 탄광사고로 죽었고 전 죽고 싶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왔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말투도 다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죠. 하지만 여기선 아이들이 굶지 않아요. 학교에 가고 웃고 꿈을 꿔요.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라디오를 들었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깨달았다는 걸.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에서 라디오 단속한대.
다음 주부터 집집마다 수색한대. 걸리면 바로 수용소야. 저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저를 바라봤죠.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영희가 물었어요. 선택해야 해. 라디오 버리고 이대로 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탈북 말하는 거예요? 응. 미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총 맞아 죽고 강물에 빠져 죽고. 알아. 하지만 여긴 아마도 똑같아. 천천히 죽는 것과 빨리 죽는 것 중에 선택하는 거지. 영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만약 간다면 언제? 지금 겨울이 오고 있어. 강이 얼면 그때가 기회야. 준비는? 돈이 필요해. 중개인한테 줄. 우리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모든 걸 걸기로. 라디오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자유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선택을 하려 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유를 향해 죽는 거라면 여기서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11월 말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위부 차량이 매일 돌아다녔고 밤마다 집집마다 수색이 이뤄졌어요. 김동문에 끌려갔대. 왜? 남조선 드라마 USB 가지고 있었대. 일가족 전부 수용소로.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창고 바닥 깊숙이 묻어뒀지만 언제 들킬지 모르는 일이었죠. 영희와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면서 몰래 움직였어요.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중개인에게 줄 뇌물로 최소 5천 위안은 있어야 했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중국 돈이어야 했습니다. 영희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더 많이 팔았어요. 제가 탄광에서 몰래 가져온 석탄을 팔기도 했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면 될까요? 영희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세어보니 3천 위안이었습니다. 부족했죠. 조금 더 필요해. 어떡하죠?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팔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가치 있는 건 결혼반지. 영희가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낀 은반지. 결혼할 때 제가 준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희는 반지를 빼며 미소 지었어요. 어차피 새로운 삶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반지를 팔아 1천 위안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 씨를 찾아갔어요. 그는 국경마을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탈북 시키고 싶다고? 응. 박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미쳤어? 걸리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나까지. 알아. 그래서 돈 준비했어. 4천 위안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부족해. 최소 5천은 있어야 돼. 이게 전부야. 제발.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압록강 상류 쪽으로 사람을 보낼게. 정확한 장소는 그때 알려줄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고맙다 정말. 고마워하지 마. 너희가 잡히면 난 모른 척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야.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봤어요. 12월 3일.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라디오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국경 지역의 기온이 중요했거든요. 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요. 압록강 상류 지역. 오늘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내일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좋았어요. 강이 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월요일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켰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하고 날씨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그래도 갈 거죠?
응, 가야지.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탄광으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었어요. 철수야,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점심시간, 저는 탄광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민철이가 죽었던 그곳. 그의 헬멧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민철아, 나간다. 자유로운 곳으로. 너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헬멧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준비해뒀더군요. 이게 전부예요. 옷 한 벌씩, 물, 약간의 음식. 충분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8시, 박 씨가 왔어요. 준비됐어? 응. 여기서 북쪽으로 30리. 강가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암호는 다리 박내야. 그럼 상대방이 별도 박내라고 답할 거고. 알았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갈 거야? 저는 영희를 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죠. 응, 간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창고로 가서 땅에 묻어둔 라디오를 꺼냈어요. 여보, 그거 왜? 가져갈 수 없어. 무거워서. 그럼 왜 꺼낸 거예요? 저는 라디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게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거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라디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켰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자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묻었어요. 가자. 영희와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망설일 것 같았거든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리를 걷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캄캄한 밤, 길도 제대로 안 보이는 산길을 헤매며 걸었어요.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왔죠. 여보, 잠깐만. 쉬었다 가요. 조금만 더. 시간 맞춰야 해. 11시쯤 됐을까요?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가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요? 다리 박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별도 박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림자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급했어요. 돈 있어? 나머지 1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죠. 좋아. 따라와.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강을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곳곳에 검은 물이 보였어요. 저기 봐. 저 경로로 가야 돼. 얼음 두꺼운 데만 밟고. 어떻게 알아요? 색깔 봐. 하얀 부분은 두껍고 검은 부분은 얇아. 검은 데 밟으면 빠져. 영희가 제 옷을 꽉 잡았어요. 지금 12시 10분 전. 12시 정각에 경비병이 교대해. 그때 5분 정도 공백이 생겨. 그 사이에 건너야 돼. 5분? 그 시간에? 그래. 못 건너면 총 맞아 죽든지.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 목숨 따윈 관심 없다는 투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55분. 준비해. 그리고 절대 소리내지 마. 발소리도 최대한 줄이고. 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영희는 내내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해야 돼. 11시 59분. 간다. 지금. 남자가 먼저 얼음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뒤따랐어요. 얼음이 차가웠어요. 아니,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죠. 발을 조심조심 옮겼습니다. 하얀 부분만. 끽. 얼음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 한 걸음, 두 걸음. 강 한가운데쯤 왔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가까이, 더 가까이. 영희가 작게 신음했어요. 저는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멈췄어요. 바로 우리 위에. 끝났다. 그때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하냐? 교대 시간이야. 아, 예. 불빛이 사라졌어요. 발소리도 멀어졌죠.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운 좋았어. 빨리 가자.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아! 그녀가 밟은 얼음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물이 보였어요. 영희야! 저는 재빨리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조용히 해. 남자가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들켰어. 뛰어.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죽음 위를 뛰었어요.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었어요. 엎드려. 또다시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기어가. 빨리. 우리는 얼음 위를 기어갔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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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다쳤어? 아니에요. 무서워서. 조금만 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중국 땅이야. 10m, 아니 5m.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어요. 탕! 마지막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바로 옆 얼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땅을 밟았습니다. 진짜 땅이었어요. 얼음이 아닌 흙이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우리 해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손전등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곳에 남겨진 모든 것들에게. 이제 갈 곳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30리 더 가면 마을 있어. 거기 교회 찾아가. 목사님한테 탈북자라고 하면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를 향해. 30리를 더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교회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나이 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자이십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따뜻한 방, 따뜻한 물, 따뜻한 음식. 꿈인가 싶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많이 놀랐죠? 저희는 며칠 동안 그 교회에 머물렀어요.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자주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거든요. 그럼 몽골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몽골. 또다시 긴 여정이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에 숨어 몽골로 향했어요. 검문이 몇 번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몽골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을 찾았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뛰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미 국민이십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국민. 저희가 국민이라니. 3개월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영희야, 하늘을 날고 있어. 우리가.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솜사탕처럼 하얀 구름들.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모두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여보,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진짜야.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뉴스 보는 법을 배워볼까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여자 아나운서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표정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K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날 밤 창고에서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영희가 놀라 저를 봤어요. 여보, 왜 그래요? 저 목소리. 저 목소리야. 무슨 목소리요? 라디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창고에서 어둠 속에서 혼자 떨며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진짜 대한민국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뉴스를 봤어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말투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모든 게 낯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탄광에서 기계 만지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고장난 거 뭐든 가져오세요. 고쳐드립니다. 간판을 달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꺼렸거든요. 야, 거기 주인 북한 사람이래. 에이, 괜찮겠어?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어요. 그들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고쳤고 정직한 가격을 받았어요. 서서히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사장님 손재주 좋아. 가격도 양심적이고.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들고요. 사장님,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라디오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가졌던 바로 그 라디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라디오를 열어봤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창고, 어둠, 떨림, 그 목소리. 사장님 라디오 좋아하시나봐요? 네. 표정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긴 이야기예요. 언젠가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보니 선명한 소리가 나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와, 새 것처럼 잘 나오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그러게요. 영희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 행운하죠? 응.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저희가 겪은 그 고통을 모를 거예요. 굶주림도 두려움도 억압도.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또 손님이 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고장난 휴대폰을 들고 왔더군요. 사장님, 혹시 북한 출신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 저도요. 5년 전에 왔어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맞아요. 여기가 좋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탈북 스토리를, 정착 과정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그가 돌아간 후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라디오는 지금 어디 있을까? 북한 집 뒤 창고, 땅속에 묻어둔 그 라디오. 누군가 찾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찾았다면 혹시 그 사람도 들을까요? 그 목소리를? 그리고 혹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꿀까요? 저녁,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요. 영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뉴스를 봤어요. 오늘 새롭게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명입니다. 올해 들어 총 100명의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3명. 누군가는 오늘도 강을 건넜구나. 누군가는 오늘도 목숨 걸고 자유를 선택했구나. 모두 무사하길. 영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요. 모두 무사하길.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창고에 있었어요. 라디오를 들고 있었죠.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그 목소리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그 세상이 진짜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 그곳에 있다는 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행복해서? 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자유로운 곳에. 영희도 울었어요. 우리는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게에 출근하는 길, 거리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는 얼굴들, 희망이 있는 눈빛들. 2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풍경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자유로운 음악, 아름다운 선율. 손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것, 웃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민철아, 보이니? 나 여기까지 왔어. 자유로운 곳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집에 도착해 영희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날 거야. 그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온 곳. 제 아이가 태어날 곳.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곳. 자유가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하나로 시작된 한 남자의 자유를 향한 여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라디오를 몰래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자유를 꿈꾸며 얼음강을 건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